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박말순, 79세.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렀고 며느리는 이미 그녀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끝냈죠.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 돌아왔습니다. 2천억 원대의 재개발 보상금이 걸린 땅에 진짜 주인으로서 말이죠. 검사석에 앉은 둘째 며느리 윤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지켜보며 죽은 척 연기했던 노인.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나이 79살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까지 했어요. 손이 닳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고 장가 드릴 때까지 제 몫은 없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작은 집 한 채가 제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편하게 늙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둘째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제 집을 탐냈어요. 막내는 가장 순진해 보였지만 결국 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였어요. 새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죠.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고 손주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집 이야기만 나왔어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둘째 며느리 윤미정이 넌지시 꺼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요양원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첫째 며느리도 거들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서 살 거야. 아빠 숨결이 남아있는 집인데.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요양원도 호텔급이라고요. 막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막내였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죠. 진짜 좋은 데예요? 내가 편할까? 당연하죠. 엄마 같은 분들끼리 계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5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죠. 막내가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순순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죠. 여기는 사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요. 아이들은 처음 한 달만 자주 왔어요. 그 다음부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손주들 얼굴도 잊어버릴 지경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막내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아, 그거 이미 다 정리했어요. 집값으로 빚 갚고 애들 학원비 대고 하니까 별로 안 남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돈이 이미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아예 연락이 끊길까봐 무서웠거든요.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정이 없었어요. 다들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요양원 차량에서 내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작은 중고 책방이 보였어요. 왠지 끌려서 들어갔죠. 책방은 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말순 씨 맞죠?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누구세요? 오래전에 당신 남편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요. 이제야 돌려드리네요. 노인은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구겨지고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갔죠. 검진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토지 문서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이었죠. 주소를 보니 경기도 어딘가였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근처 부동산에 갔어요. 중개인은 문서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남편이 남긴 건데. 왜요? 이 땅 지금 재개발 들어갔어요. 보상금이 엄청날 텐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보상금이라니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면적이면 최소 수십억은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개인이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이거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해요.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 확인해야죠. 중개인은 친절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유주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제 명의로 넘어온 상태였죠. 법적으로 저는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거 대박이에요.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저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제 돈을 함부로 쓴 아이들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문서를 요양원 방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그리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둘째 며느리 윤미정이 갑자기 요양원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안 비치던 사람이 말이죠.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제가 어머니 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옷도 빨아야 할 것 같고. 이상했습니다. 윤미정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경계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가방을 뒤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니 약 찾아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 사이 그녀는 제 물건들을 샅샅이 뒤졌죠. 다행히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알았어요. 윤미정이 문서 복사본을 찾았다는 거요. 제가 부동산에서 복사해온 것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윤미정은 자주 요양원에 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더 친절했지만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옛날에 아버지가 땅을 사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땅? 우리가 땅이 어딨어?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윤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요. 며칠 뒤 윤미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정리하는 서류예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의심스러웠지만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안경 좀 가져다 줘. 아, 그냥 간단한 거예요. 도장만 꼭 찍으시면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확인 안 하고는 도장 안 찍어. 윤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서류를 거뒀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안경 가져올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저도 싸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떡해요? 79살 노인이 며느리와 어떻게 싸운다는 건가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척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치매에 걸린 척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방심할 겁니다. 그 틈에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사람을 헷갈려 했어요. 너 누구야? 우리 큰애 맞아? 둘째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윤미정은 당황하더니 간호사를 불렀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검사를 했고 의사가 왔습니다. 저는 더 연기를 했어요. 날짜를 헷갈리고 자식 이름도 잊어버린 척했죠. 박말순 할머니,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있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세 아들에게 모두 연락이 갔죠. 마지못해 아이들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세요? 첫째가 물었어요.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얼굴이 낯익은데. 엄마, 나 큰아들이에요. 아, 그래? 밥은 먹었어? 아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둘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돈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제 건강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죠. 엄마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그러게, 치매 진행되면 몇 년 못 가. 요양원비는 누가 낼 건데? 엄마, 통장에 돈 남은 거 있어? 거의 없어. 우리가 나눠서 내야 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국가 지원받게 하면 안 돼? 자식들의 대화를 듣는 제 심정을 아시겠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윤미정의 말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옛날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서류? 무슨 서류?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윤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계속 제 물건을 뒤지려고 했죠. 저는 더 조심했어요.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수진이가 왔어요. 막내 아들의 딸이었죠. 26살짜리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치매라고 들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만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수진아, 네. 할머니, 나 치매 아니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땅 이야기, 윤미정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제가 왜 치매 연기를 하고 있는지요. 수진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이모가 할머니 땅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이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수진이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급하게 요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이모가 할머니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있대요. 뭐라고? 친구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이모가 할머니 도장 들고 와서 명예 이전 서류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할머니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갔대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미정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할머니,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일단 땅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해요. 수진이는 변호사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죠. 상황을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윤미정 씨의 위조 시도를 신고해야죠. 그런데 증거가 있나? 제 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CCTV 기록도 확보할 수 있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민낯을 보는 거요.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지 진단서와 함께요. 수진이와 변호사가 도와줬죠. 병원에서는 비밀리에 다른 노인의 시신을 제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거예요. 신원 미상의 무연고 시신이었죠. 그리고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박말순이 위독하다고요. 아이들이 모두 병원으로 왔어요. 저는 옆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첫째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운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요. 첫째는 고속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어떻게 하지? 비용 얼마나 들려나? 둘째 며느리 윤미정도 왔어요.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더라고요. 어머니, 물건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요양원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정리할게요. 윤미정은 서둘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뒀었어요. 윤미정은 제 방을 뒤졌죠. 매트리스를 들추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까지 열어봤습니다. 문서를 찾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문서는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말이죠.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문상객도 거의 없었죠. 평생을 이웃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제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 기간 내내 다퉜어요. 장례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엄마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요. 그 모습을 수진이가 녹화해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윤미정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재산 정리해야죠. 어머니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뭐가 있는데? 첫째가 물었죠.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동시에 말했어요. 무슨 땅? 그런 거 있었어? 어머니한테서 문서 찾았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얼마나? 최소 수십억이래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그거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3등분 하면 되겠네. 잠깐. 그 땅 어떻게 나눠? 법적으로 상속 절차 밟아야 해. 윤미정이 나섰어요. 제가 이미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도장도 있고 서류도 다 만들어뒀어요. 도장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제가 치매 걸렸을 때 몰래 도장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럼 명예 이전하면 되겠네. 빨리 처리하자. 아이들은 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화장을 하고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돈에 눈이 먼 거죠.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박말순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사망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뭐?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 받았는데요. 첫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신원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말순 씨 이름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우리 엄마였는데. DNA 확인은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DNA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니까 믿었던 거죠. 일단 정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박말순 씨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윤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날 밤 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어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재산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박말순이라는 노인의 사망이 의심스럽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CCTV를 확보했고 병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신은 박말순이 아니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무연고 노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박말순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요양원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박말순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 밤 혼자 걸어서 요양원을 나가는 모습을요. 영상이 뉴스에 공개됐습니다. 사망했다던 박말순이 살아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된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일었죠.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가족을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럼 장례식은 누구 걸 치른 거예요? 그건 저희도. 첫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미정은 아예 잠적해버렸어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을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을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조직이었어요. 치매 노인들의 도장을 몰래 찍어서 통장을 만들고 연금을 빼돌렸죠. 심지어 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윤미정이 있었어요. 윤미정은 요양원 원장과 짜고 이런 일을 벌여왔던 겁니다. 박말순의 땅도 그렇게 가로채려고 했던 거죠.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횡령, 요양원 비리, 여론이 들끓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시작됐어요. 윤미정과 요양원 원장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산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였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방청객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윤미정이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예 이전을 시도한 겁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관리가 필요했으니까요. 관리요? 본인 명의로 옮기는 게 관리인가요? 윤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요양원 CCTV, 법무사 사무실 방문 기록, 위조된 서류들이요. 모든 게 윤미정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피해자 박말순 씨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윤미정은 얼어붙은 표情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방청석에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박말순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치매도 없고요. 법정이 또 한 번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죠. 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이 증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봤을 때요.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을 때 확신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제 자식들이니까요. 혹시나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장례식장에서 제 자식들이 돈 이야기만 하는 걸 봤을 때 알았죠. 저는 그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돈이었다는 거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재산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알게 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거였어요.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거였죠. 그런데 제 가족들은 저를 짐으로 봤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짐이요. 윤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당신은 제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는 다 봤습니다. 당신이 제 물건을 뒤지는 것도, 위조 서류를 만드는 것도, 요양원 원장과 짜고 다른 노인들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요. 윤미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죽은 척까지 하신 겁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죽으면 제 자식들이 슬퍼할까, 저를 그리워할까.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한 건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제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손녀 하나 빼고는요. 수진이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비리의 전말이 담긴 자료들이었어요. 윤미정이 다른 노인들에게서 빼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재산만 노린 게 아닙니다. 요양원 원장과 공모해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입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어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 다른 피해자 가족들, 법무사까지요. 모두가 윤미정의 범행을 증언했죠. 마지막 날,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윤미정이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땅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돈이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빚도 갚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돈이었잖아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고 더 큰 범죄로 이어졌어요. 요양원 원장이 제안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다른 노인들까지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했잖습니까? 검사가 말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윤미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돈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하고, 범죄를 선택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미정은 징역 5년, 요양원 원장은 징역 7년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둘째 아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엄마 돈을 함부로 쓴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른 척한 거 아니야? 둘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첫째와 막내도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었죠.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나는 사람이니까 용서 못해. 엄마,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렸어. 내 돈을 나눠 가지려고 했지. 그게 너희가 엄마한테 한 거야.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해줬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정말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빼앗기는 노인들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손녀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노인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 땅으로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법률 지원도 해줄 거예요. 누구도 저처럼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빠졌어요. 변호사와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말순의 집이었죠. 재개발 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 돈으로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쉼터는 생각보다 빨리 완성됐어요. 방이 20개나 되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화장실과 작은 부엌이 달려 있었어요. 공용 공간에는 식당과 거실,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죠.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들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요양원에서 학대받은 노인, 갈 곳 없는 노인들이요. 저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면접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눈치 보지 않고요. 그럼 여기 오세요. 이곳은 눈치 볼 필요 없는 곳이에요. 첫 입주자는 82살 할머니였어요. 아들한테 맞고 쫓겨난 분이었죠. 그분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편한 침대는 처음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버려진 사람들이요. 쉼터는 곧 가득 찼습니다. 20명의 노인들이 함께 살게 됐죠. 저도 그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치? 다들 서로 돕고 살아. 실제로 그랬어요. 노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병원에 가고, 심심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생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말순 씨 덕분에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사는 거죠. 아니에요. 말순 씨가 용기 내서 싸워줘서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재단에서는 법률 지원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가족한테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당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상담, 전화도 운영했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가능한 한 모두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 딸이 제 집을 팔고 연락을 안 받아요. 어떡하죠?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어떻게 제 딸을 경찰에 신고해요? 해야 해요. 그게 딸을 위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죠. 저는 그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결국 그 딸은 처벌받았고 할머니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재단은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들어와. 우리는 작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막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래? 애들 엄마가 떠났어요. 제가 엄마한테 한 일 때문에 자기도 같이 욕먹는다고요. 그럴 만하지.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돈 함부로 쓰고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픔보다 돈 생각만 했어요. 막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그보다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애들은 잘 키우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해. 내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줘. 나한테 못한 만큼 내 아이들한테 잘해.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는 나도 몰라. 알겠어요. 그래도 와도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막내가 나간 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 보내셨어요? 응. 할머니 마음 많이 아프시죠? 아프지. 하지만 어쩌겠니.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걸.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왜요?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79살에 용기 내서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고 계시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는 쉼터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요. 저도 인터뷰를 했죠.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제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돈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죽을 순 없었죠.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 할 일이 뭐였나요? 제 존재를 증명하는 거요. 저는 그냥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기부금도 쏟아졌습니다. 재단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1년이 지났습니다. 쉼터는 2곳으로 늘었어요. 더 많은 노인들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법률 지원도 확대됐고 상담사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벽에 글을 새기기로 했어요. 쉼터 거실 한쪽 벽에 큰 글씨로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은 용기다. 노인들이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용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었죠. 어느 봄날, 쉼터 정원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작은 아버지가 봉사활동 신청했대요. 여기 쉼터에서요. 정말? 네. 주말마다 와서 노인분들 돕고 싶대요. 할머니 허락받고 싶다고 하시던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막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말없이 정원 청소를 하고 가곤 했죠. 그래, 오라고 해. 할머니,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지.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막내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엄마,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창고 정리 좀 해줘. 기증품이 많이 쌓여 있어. 알겠어요. 막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노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심때는 함께 밥을 먹었죠. 아드님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효자시네요. 주말에도 어머니 도우러 오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효자는 아니고 그냥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요.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가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막내는 그날 이후 매주 왔어요. 빠지지 않고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무거운 짐 나르기, 뭐든지 했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데려와도 될까요? 손주들? 네.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여기서 봉사도 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죠. 오히려 제가 그리웠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 데려와. 다음 주말, 막내는 2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꼭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 손주들인지요.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쉼터를 둘러봤습니다. 신기해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다들 웃고 계세요. 그럼 됐다. 큰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어.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어요. 그래? 네. 할머니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은 다시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들도 자주 왔어요. 아이들은 노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줬죠.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손주들 사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신기하네.
쉼터는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세대 간 교류가 생긴 거죠. 학생, 봉사자들도 늘었어요.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와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왔어? 엄마,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는 이미 들었어.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못 드렸어요. 그냥 용서해달라고만 했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말해봐. 뭘 잘못했는데? 첫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돈으로 봤어요.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건 생각 안 하고 엄마한테서 뭘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엄마 외로우신 것도 아프신 것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우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인간도 아니에요. 엄마가 절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저는 첫째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내가 진짜 후회한다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 내 가족한테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알겠어요, 엄마. 첫째도 그날 이후 가끔 찾아왔습니다. 막내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왔어요. 기부금도 보내왔죠. 둘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 감옥에 있고 자신도 창피해서 못 오겠다고 수진이한테 전했대요. 저는 특별히 찾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겠죠. 2년이 흘렀습니다. 쉼터는 이제 5곳으로 늘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지역에도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 제안이 왔어요. 무료로 해주겠다고요. 저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췌장에 종양이 있어요.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좀 아팠거든.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바빠서 신경 못 썼지.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였어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했죠.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81년을 살았어요. 충분히 산 거죠. 하지만 수진이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항암 치료 받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수진아, 괜찮아.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쉼터는요? 노인들은요? 너희가 하면 되지. 내가 시작했지만 너희가 이어가는 거야.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울지 마. 나 아직 안 죽어. 남은 시간 알차게 쓸 거야. 저는 병원 치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증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쉼터에서 보내기로 했죠. 아이들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엄마가 암이라고요. 세 아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엄마, 아이들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제 말씀하세요? 말해도 어쩔 수 없잖아. 항암 치료 받으세요. 돈은 저희가 다 낼게요. 필요 없어. 나 이제 편하게 가고 싶어. 엄마, 첫째가 울먹였습니다. 저희 용서도 못 받고
가시려고요? 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용서했어. 네,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엄마, 아들들은 와락 안겼습니다. 저도 아들들을 안아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있는 건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은 잊지 않을 거야. 다만 미워하지 않을 뿐이지. 알겠어요, 엄마. 저희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속죄보다는 잘 살아. 너희 가족들한테 잘하고, 남들한테도 잘하고.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자주 왔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했죠. 엄마, 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는데 기억하지? 내가 맞았다고 울면서 왔었어. 엄마가 그 애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셨잖아요. 제 잘못이었는데도 너 지키려고 그랬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절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항상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아들들과 나눈 대화들은 소중했습니다. 미운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둘째도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내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니? 아내 면회는 가?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아내도 외로울 거야. 잘해줘. 네, 엄마. 둘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져서 휠체어에 의지했죠.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쉼터 노인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말순 씨, 감사 파티예요. 감사 파티? 말순 씨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감사하다고 파티 준비했어요. 케이크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씩 편지를 읽어줬어요. 말순 씨,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말순 씨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말순 씨는 저희 영웅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나무짚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저는 정원에 앉아서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았죠. 할머니, 아프세요? 아프지. 하지만 견딜만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책? 네. 할머니가 어떻게 용기 내서 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는지요. 좋지. 그런데 제목은 뭐로 하려고? 용기 있는 여자는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네. 나 진짜 용기 있었지? 세상에서 제일 용기 있으셨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타났죠. 말순아, 수고했어. 여보, 잘 살았어. 고생 많았지? 아니야. 나 행복했어. 알아. 다 봤어. 내가 남긴 땅으로 좋은 일 하는 거 봤어. 자랑스러워. 그 땅, 왜 말 안 했어? 깜빡했지. 미안해. 그래도 결국 잘 됐잖아. 남편은 웃었습니다. 이제 쉬어. 나랑 함께 가자. 아직은 안 돼.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 손주들 결혼하는 거 봐야지. 그리고 쉼터 10곳 만드는 거 봐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와.
기다릴게. 꿈에서 깼습니다. 창밖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살아 있어요. 매일 손주들이 찾아오고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맞이하죠. 얼마 전에 6번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곳이에요. 개소식에 갔다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갔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 곳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부산의 노인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없어.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됐잖아. 그거면 충분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너도 멋있어.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요. 가족과 화해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은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꿨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박말순, 81세. 버려진 노인에서 영웅이 된 여자의 이야기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